생전 우선순위 뉴스 2025년 3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미국 500배 생산력 중국 조선업 파트 1. 미국은 왜 졌을까? 관세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미 조선업 생산 지연 비용 문제, 한국 역량 활용 필요. 개별 의견 나왔지만 8대0 전원일치 윤 심판의 역량 준하.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투자자로부터 150억 달러를 모금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의 길은 막을 내렸습니다. 시진핑 정권을 비판해 메인 무대에서 지워진 알리바바 창업자 잭마가 갑자기 복권, 미중 AI 전쟁을 노려본 시시로부터의 메시지인가? 고려인 자회사 SMH 영풍지분 10.3% 확보, 영풀 의결권 제한 등으로 편집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국 500배 생산력 중국 조선업 파트 1. 미국은 왜 졌을까? 관세로 중국을 이길 수 있을까? 엔도 타카치라고 중국 문제 글로벌 연구소장으로 있는 여성분이신데 스쿠바대 명예교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연설의 조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포부를 소개를 하고 있고 백악관 내에 조선국을 만들겠다. 그래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USTR은 1,500억 달러 규모의 세계 조선업계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2000년 약 5%에서 2023년 20년 넘게 50%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주로 정부 보조금이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답니다. 향후 중국산 선박의 관세나 항만 사용량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 미국의 조선업은 쇠퇴했는가? 돌이켜 보면은 198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 그리고 미국의 조선소는 정부 명령에 크게 명령이라기보다도 이제 정부 오다에 의해서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 레이저 행정부 때 상업 보조금이 철폐됐었다. 좀 더 큰 흐름으로 보면은 레이건 행정부 1기 전에 그 카터 행정부터 이어진 스태그플레이션이 또한 그 원인으로 적용이 됐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여러 상식적인 그런 개념을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효율이 좋지 않은 조선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를 철폐하고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하는 군사력으로 증강해서 구소련 붕괴의 방향에 힘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그 서플라이 체인을 형성했는데 그게 중국을 그때 잡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하고 손을 잡으면서 미국의 산업공동화가 불렀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해군 전압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이지만은 어쨌든 조선 기술자의 부족으로 인해 항공모함의 어떤 기술 수준 레벨에 관해서조차 의문이 들게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법 301조로 중국 조선업을 억누르는 미국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런 거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 중국 문제연구소장은 그 부활 가능성은 제로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조선업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소련을 해체하고자 중국에 맡겼던 공급 사슬을 이제는 중국을 해체하고자 한국과 일본을 조선업에 끌어들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세계가 이렇게 트럼프 2.0이 되면서도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결국은 반중 친미 전략을 추진하는 윤석열 윤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게 있죠. 그렇게 되면은 뭐 스스로 중국 의존하게 되고 조선업조차도 한국 망하는 꼴을 보게 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아 뉴스투데이에서도 미 조선업 생산 지원 비용 문제 한국 역량 활용 필요라고 3월 12일 날 방송을 했습니다. 뭐 주요 내용도 있고 다른 뉴스들도 그 방송을 했어요. 관련 동영상들을 뭐 이렇게 캡처를 좀 했습니다. 개별 의견 나왔지만 8대0 전원일치 윤심판의 영양주나 허란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3월 13일 오후 7시 4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재판관 3인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래서 줄탄핵으로 법을 사회와 정치와 민주당의 철퇴, 국가기능 마비는 누가 책임지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전원일치로 기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황지희 뉴데일리 기자가 3월 13일 날 또 별도로 보도한 내용도 가져왔습니다. 탄핵 중독, 거야 민주당 폭거로 쑥대밭된 정부, 예견된 기각, 사법농단의 심판이 있어야 예견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쑥대밭 정부 이런 게 아니고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봅니다. 무정부 상태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민주당 민심 돌아서게 하는 자해정치를 지들이 스스로 자처한 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 정부 들어서 29%의 탄핵안, 행정부 죽이겠다는 얘기죠. 인용은 제로건이니까 쓸데없는 내부 우리 국내 정치의 혼란과 경제까지도 혼란에 끌어들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러느냐?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중국 조우라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의 간첩법을 개정한다면은 그 간첩법으로 씌워가지고 잡아들여야 될 그런 인간들이 정치인들이 한두 놈들이 아닐 것 같습니다. 관행남발하는 사법농단 민심철퇴 불가피하다. 골드만삭스 블랙록 등 투자자로부터 150억 달러를 모금한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 길은 막을 내렸습니다. 티볼트 스핏 기자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3월 13일 날 오후 7시 38분에 보도했는데 이 스웨덴에 있는 노스볼트가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유럽의 그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강자로 들어서려고 그랬는데 수요 감퇴 등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챕터 11이라는 파산 보호 신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속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조건을 달성하지 못해가지고 채권은행 등 뭐 법원이 그 신탁관리인이 이제 누구한테 넘기려고 하는지 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럽이 좌절했습니다. 중국의 KATL, BYD 등 중국 경쟁사의 독주에 맞서 싸우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결국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유럽도 이제 중국 의존도가 너무 세지는 거죠. 어쨌든 폭스바겐도 공장을 폐쇄하고 수만 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러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직원 수를 감축하고 급여를 절반으로 줄였다고 발표를 했답니다. 이게 다 독일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유럽에 진출한 포드도 4천 개의 일자리를 2027년 말까지 줄이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시진핑 정권을 비판해 메인 무대에서 지워진 알리바바 창업자 잭마 씨가 갑자기 복권이 돼서 미중 AI 전쟁을 노려본 CC로부터의 메시지인가라는 제목으로 마카베 아키오라는 기고자가 모니퍼스트에서 기고를 한 보도 내용입니다. 미러가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유럽은 멀어지더라도 동북아시아 쪽은 이제 순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것은 이제 AI 인공지능 개발인데 알리바바가 향후 3년간 3,80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그래서 그 현재 개발된 딥시크를 능가하는 것으로 또 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 그룹, 오라클 공동으로 5천억 달러 출자하는 거 스타게이트 계획을 발표를 했죠. 이제 AI 데이터 경쟁, 이 AI 데이터 경쟁이 결국 전 세계 세계 그 정보를 디지털 정보의 패권을 누가 갖느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가 패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지금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은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AI라는 인공지능을 테마로 해서 세계 전쟁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밥 신세가 됐다가 다시 복권이 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그 이마트의 정용진 회장이 미국 갔다 와가지고 뭐 갑자기 알리바바하고 뭐 유통 뭐 협력 계약을 했다는데 뭔 얘기인지 그 다소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화성 프로젝트 그 안산 시와워 쪽의 그 테마 프로젝트도 뭐 징벌금이 나왔다 이런 것도 있죠. 공사 지연 등등으로 게릴라 썰방 뜻밖의 행운을 얻은 자 아마 그 한동훈 씨를 지칭해서 그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씨의 언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팩트를 대신하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적국에만 해당되는 간첩법 조항, 중국 등 외국에도 적용되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일 처음 말한 게 누구냐? 나 아니냐? 영주권자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게 누구냐? 나 아니냐? 지금 외국인에게 지방 투표권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 투표 여건에 대해 상호주의를 강화하자고 주장한 게 누구냐?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도 상호주의가 되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 실질적으로는 영주권 투표권을 얻은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및 중국인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내가 주장한 게 누구냐? 진짜 친중하는 정치인들이 나보고 친중이라고 하고 대중들이 가짜 뉴스를 믿게 하고 만들어서 한동훈 나쁜 놈 뭐 이렇게 덮어 씌우고 있다 이게요. 권영세 이준성이가 지방 분권형 형법 개정 지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이제는 도시국가가 돼가지고 지방 분권형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지방 분권형이 되면 될수록 중앙정부 통제가 잘 안 되면은 친중성에 달라붙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중국의 식민지가 될 지경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국민이 먼저다. 한동훈은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똑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2025년 3월 10일 야당 5당, 야5당 심우정 검찰총장 공동기자 고발 기자회견. 자, 판사가 판결을 내가지고 대통령 구속이 풀렸는데 왜 검찰총장을 탄핵을 또 하려고 그러느냐. 구속기간 계산을 잘못했는데 그게 의도적인 거 아니냐. 그 머리 좋은 검찰들이 그런 거 계산 못할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고려인 자회사 SMH 영풍집은 10.3% 확보, 영풍 의결권 제한. 원래는 그 임시주총 때 SMC로 해서 증선회사 쪽에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인이라고 인식을 하기가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 SMH 홀딩스 그 위에 있는 회사죠. 그 회사의 10.3% 영풍 지분을 그대로 현물 배당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 SMH는 호주법상 퍼블릭 컴퍼니 리미티드 바이 세어로서 주식회사에 해당하는 데는 다툼이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법에 상호 출자 제한, 의결권 제한이 적용이 된다.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경영권을 방어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중국은행도 국내에서 초단타 매매한다. 3월 10일 날 23시 33분에 강동원 기자가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얘기입니다. 여기 32개사가 이 초단타 매매거래 등록 증권사가 32개사인데 거기에 외국계가 2개사가 됐는데 중국은행과 한국 IMC 증권이 돼 있다. 중국은행은 중국 상업은행 중 하나고 한국 IMC 증권은 네덜란드계 증권사가 지분 100% 출자한 회사랍니다. 자, 외국에서도 잘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 거래 법인을 왜 한국에 중국 내에서는 그런 거를 억제하는데 한국을 속된 말로 존만한 게 보니까는 중국이 초단타 매매로 위안화를 통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내 HFT 거래 대금은 2075조 7047억 원으로 꽤 높은 거래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쿠르드족 무장 해제로 튀르키예 문호 개방, 피터 자이안이 3월 10일 뉴스레터입니다. 쿠르드족이 터키 동남부 쪽에 많이 거주를 하고 또 그 이란 북쪽에도 많이 거주를 하고 그 카스피해 근처 근데 거기에 그 거주를 하는 그 종족인데 뭐 투르키족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아마 유사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무장 해제를 해가지고 튀르키예하고 좀 친해보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튀르키예가 옛날 오스만 투르크의 그 힘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게 아니냐. 그래서 튀르키예는 이 지역을 지배하고 더 큰 지정학적 야망으로 초점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쿠르드족은 별도로 스탄 국가를 못 만들었어요.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데 소수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주로 용병이라든지 그 반군 단체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그 PKK 지도자라는 압둘라 왈카라는 사람이 좀 우리 평화롭게 좀 살자. 그래서
이 무기를 내려놓는 거로 그렇게 해서 터키하고 좀 친해 보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주요 도시를 탈환함에 따라 우크라이나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에 있는 미국 팀이란 제목으로 베른트 데브스만 주니어가 BBC 뉴스에서 3월 13일 보도를 했습니다. 휴전협정에 오고 가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침략을 했죠. 그거를 지금 협상에 유리하기 위해서 푸틴까지 나서가지고 거기를 방문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이제 쫓아내자 이렇게 하려는 모양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30일간의 휴전협정은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일시적인 휴식과 재결집 기회에 불과하면서 30일 휴전안을 거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방문을 이루어졌는데 쿠르스크 지역의 주요 도시인 수자를 탈환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군이 누가 들어갔는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미러가 친숙해지려고 하는 과정에 트럼프는 그래도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트럼프는 재정적인 일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 어떤 전문가는 트럼프가 러시아를 제재하게 했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솜방망이 같이밖에 안 될 거다. 우크라이나가 실질적으로 좀 힘들어질 텐데 광물협정을 맺겠다 그러니까 정보, 통신, 위성 이런 지원을 다시 풀어줬다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통신이 제대로 안 되면은 확보된 쿠르스크 지역을 말하자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속해서 다른 뉴스를 보면 푸틴 군대에 러시아 영토에서 마지막 우크라이나 군대 철수 명령 앤드류 오스본과 마크 트레벨리안 이 3월 13일 날 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어떤 여기 무슨 급수탑인지 이런데 러시아 국기를 휘날리면서 이 쿠르스크 지역 일부에 아까 수자라는 데인가 거기 사진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탈환해가지고 국기를 흔드는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거기에 게라시모프라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로부터 24개의 정착지와 259 평방킬로미터 땅을 400명 이상의 포로와 함께 탈환했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로이터 통신은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걔네들 말이 그런 거지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출산율로도 2050년 한국 경제 성장할 수 있으려면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창용 총재 현재 출산율이면 2050년 한국 경제 역성장할 수도. 원나래 기자가 데일리안에서 3월 14일 날 11시 47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14일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포럼 GEF 기조연설을 했는데 우리나라 청년층 결혼 출산 기피 현상 주요 원인이 높은 경쟁 압박이다. 수도권 집중 현상도 이런 거를 심화시켰다. 그래서 2040년대 후반 경제 성장률이 제로가 되고 2050년에는 경제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죠. 국가 채무 비율도 2023년 46.9%인데 50년 후에는 182%로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도 내놨답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청년들이 사회에 대한 높은 경쟁 압박, 고용, 주거, 양육 불안 이런 거죠.
그리고 수도권 집중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뛰고 있는 것도 거주가 힘드니까 청년주택 뭐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그 나이 든 사람들이나 뭐나 재산을 한 80% 이상을 다 부동산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은 매우 싫어하고 그런 상황에 어, 기성세대에는 자기네들은 그 어쨌든 재산을 형성했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후세대들은 불만이 아주 많을 거예요. 너무 뛰어가지고 진짜 먹고 살기 결혼할 마음도 안 낸 이런 뭐 한 2년 연속 계속 이런 뉘앙스로 나오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인구수가 우리가 5천만이라 그러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뭐 몇 달러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을 앞서 버렸다는데 실질 그 소득이 그러면 한 2경 정도 된다 이게요. 국가 GDP가.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인구수가 줄어도 4천만으로 줄어도 이 이경 경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국민소득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2050년쯤이면 분명히 남북 통일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4천만으로 줄지만 니북에는 2천만이 있다고 보고 6천만 한반도 한민족이 되면은 요딴 경제 규모도 더 커질 거예요. 이게 뭐 삼경 이 북한에 우선은 저렴한 인건비로 동남아에 갔던 그런 공장들이 북한으로 디립다 져가지고 거기서 일단은 남한만큼의 인건비는 못 준다. 그래가지고 개성공단 인건비 정도 해가지고 속단 말로 쇠빠지게 돌려오면은 한 3경 또는 어떻게 되면 4경 이렇게 되면은 국민소득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희망을 걸어 봅니다. 독일의 큰 변화 피터 자이안이 3월 13일 날 뉴스레터입니다. 헌법 개정으로 적자 지출이 이제 증가할 수 있게 되겠다. 이 왜 군사비 지출을 제한시켜 왔냐면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설명을 안 했지만은 2차 대전 전범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장을 크게 못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헌법에서도 그 현상 유지 정도지 군사대국이 돼가는 것을 헌법이 허용 안 했는데 이게 이제 헌법 개정이 되면은 독일이 군사비 쪽으로 투자를 늘릴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GDP 5% 범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미국 정부는 독일의 신나치족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독일의 민주주의와 평화주의가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많은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레터가 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 우리나라 뉴스도 실패 인정한 독일, 탈원전 재검토, 화력발전소 건설, 정재원, 서일원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3월 14일 날 보도했습니다. 총선 승리 메르츠 과거부터 탈원전 비판했었고 결국 화석연료 화력발전소 50개 건설 예고. 뭐 원자력 발전소 다시 짓든지 화력 발전소 다시 짓든지 그 태양광하고 풍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부족하니까는 공장들이 다 밖에 나가고 이거 잘못하면 이거 중국한테 다 맥히는 거예요. 태양광도 그 중국 제품이 더 싸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그 쭉 보면은 메르켈 그 전 총리가 동독 공산당 출신으로 친푸틴 동창회입니다. 동독 무슨 그 대학교에 그 푸틴이 그때는 그 동독의 무슨 대학교에 그 유학을 왔던 모양이에요. 같은 공산국가였으니까. 그래서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또 그 독일 내에서도 환경 이런 게 앞세워져 가지고
원전을 다 폐기하고 가스를 그냥 거의 싸게, 그러니까 가스관 노스트림 이런 거 해서 다른 데 유럽까지 이 통과세도 받아먹고 아주 그냥 독일이 희희낙낙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이제 망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저도 그 환경심사원 교육을 받을 때 독일의 그 환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당시 환경이라면은 참 독일이 그렇게 해서라도 잘 그때도 생각은 그런 친환경 도시는 도시대로 좀 있고 그런 데는 좀 중소도시 정도 그렇게 하고 대도시나 그 공업단지 이런 쪽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때도 이제 그런 토론을 좀 벌였었는데 그게 뭐 거의 뭐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환경, 그 친환경 에너지 사례로 독일이 그때 거론이 좀 많이 돼서 학습 교재로 좀 쓰긴 썼었습니다. 그런 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 좌파 애들이 이제 중국산 태양광을 들여다가 많이 장사해 먹고 그런 흐름에 흘렀죠.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다. 나중에 태양광 그 폐기되면은 태양광이 그게 환경 폐기물이다 거꾸로. 그러니까 원자력이 사실상 친환경이다. 안전관리만 더 강화해가지고 소형원전으로 나가야 된다는 방향은 이제 틀림없는 추진 방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윤 탄핵 선고가 다음 주 정도로 미뤄졌대는데 이 행정, 입법, 사법의 그 상대적 크기들이 서로 유사해가지고 이 세 군데의 교집합적인 헌재, 헌재가 상식적으로 법치에 의해 가지고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판결을 자정장치로서 헌법재판소가 작용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